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실망스럽게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올라서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3,900이 넘는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뒷심이 떨어지면서 뒤로 갈수록 하락하면서 장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 것이냐. 그런데 지난 주말에 기록적으로 판 거에 비한다면 뭐 이 정도 파니까는 예전에는 많이 팔았어 이랬는데 이 정도 파니까는 조금밖에 안 팔았네 이런 느낌 드네요.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3,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이 오르면서 그동안에 그 엄청난 규모의 매수를 해줬던 개인들은 살짝 수익 실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7,300억을 매도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기관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1조 원 이상.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에 9천억.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펀드, ETF 뭐 등등으로 매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업종 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특별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기록적인 매도세를, 폭풍적인 매도세를 내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팔 거냐가 핵심인데,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팔 것이냐의 그 어떤 대상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겠죠. 근데 오늘 반도체는 샀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3,300억 매도하는 중에서 반도체는 1,900억이 넘게 2,0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팔았느냐? 제약을 1,100억대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을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을 2,200억 넘게 팔았고, 다음으로는 그 운송 부품 업종을 조금 팔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집중된 외국인들 매도세는 금융과 그리고 제약 쪽에 집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를 더 팔고 떠나가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돈이 급한 애들과 중장기적인 그 시각을 가진 애들이 다르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많이 팔다가도 그 다음날 갑자기 사서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다. 왜 팔다가 왜 다시 사느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다 각각 다른 주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파는 애들은 수급적으로 몰린 애들이 급하게 파는 것이고, 사는 애들은 이 업황이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달라요.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거래소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3,84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87% 떨어진 856.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하락이 큰 이유는 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상승 종목수 306개, 하락 종목수 580개, 그리고 코스닥은 622종목이 상승하고 1023종목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종가가 저가 근처로 끝나서 조금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른 업종보다는 하락한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는 뭐 3분의 1 정도만 오르고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 하락한 폭도 더 컸는데요. 상승한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통신, 증권, 전기전자, 부동산, 기계장비, 금융, 종이, 목재 업종이 상승을 했고, 하락한 업종은 금속, 섬유, 의류, 운송, 창고, 화학, 운송, 부품, 의료정밀, 제약,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 유통업종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 중에 그 눈에 띄는 업종은 부동산이 포함이 됐다는 건데요. 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리츠 한번 설명을 드렸죠. 리츠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부동산 업종이 올랐다는 것 조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기판주들, 그리고 삼성전기를 비롯한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점, 부품 업종들이 올랐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하나하나 한번 살펴 들어가 보도록 하겠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빠져나가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세 소위에서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 25%를 다수가 동의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소위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정부안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자는 방안에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26년도 4월 결산배당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되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 여당 발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을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걸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그 여당 내에서는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사주 그 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사의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장의 핵심화두는 역시나 계속해서 AI입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따져보면 전력도 그렇고 다 AI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과연 AI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의견들이 나온 걸 한번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 2026년 주요 리스크는 AI 붐의 생산성 향상 실패 가 바로 제일 큰 리스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약 3조 달러의 자본 지출은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 7,8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주요한 위험으로는 막대한 투자가 생산성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장기 신용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2026년부터 기업 레버리지와 밸류에이션 등 핵심 지표 모니터링 및 핵심 리스크 발생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26년까지 투자 엄청나게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할 건데 투자했는데 리턴이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26년도 끝자락에 봤는데 투자는 했는데 리턴이 없을 거라고 한다면 레버리지 많이 쓴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AI와 관련해서 오늘 또 뉴스가 중국 마감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중국 알리바바가 이제 그 AI 비서 QN 앱 공개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그 시작한 이후 다운로드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26년까지는 설마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그 유료 AI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던 참에 이거 뭐야, 유료 안 쓰고 무료로 쓰는 것도 괜찮네?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나는 중국의 정보가 털릴 것 같아서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B2B 개념이에요. 소비자 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AI를 이용한 각종 툴, 앱, 응용 프로그램 등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AI를 이용해서 자기 거를 구축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빅테크들의 그 AI는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의 AI는 돈을 하나도 지불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굉장히 미미한 돈을 내도 된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개발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3세계 뭐 예를 들어 그 남미라든가 이런 하여튼 글로벌 사우스 이쪽에 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뭐 호주 정도 빼고 그런 국가에 있는 그 AI 개발자들은 과연 뭐를 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AI권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이런 그 알리바바의 Q1 뭐 이런 것들 B2B로 돈 받는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메꿔 넣는 그런 행태를 취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이 그러면 엄청 후졌느냐?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트너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생성형 AI,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생성형 AI 4가지 주요 부분에서 선두 구글 그리고 오픈 AI와
크게 성능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가트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성형 AI 혁신 지침 시리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링, 그다음 모델 및 AI 지식 관련 응용 등 4개의 이머징 마켓 퀀드런트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신흥 리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그 구글 오픈 AI에 필적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글 제미나이가 이제 새롭게 3.0을 출시했는데 어떻느냐,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 끝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써보니까 뭐 아주 최신 버전 내용들은 업데이트를 잘 못해주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의 대답은 꽤 잘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서 과거 대비 신뢰성이 조금 올라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래픽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빅테크들의 얘기고,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면 결국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화할 수 있다 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솔직히 뭐 구글한테 특별히 돈 내는 게 따로 없잖아요. 뭐 유튜브 프리미엄 정도 돈 내는 거고, 구글 검색이라는 걸 쓸 때 돈 많이 안 내잖아요. 근데 광고 보면서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축을 했으니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된 또 다른 그 의견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AI는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터뷰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근 AI 분야에 대한 급격한 투자 증가는 거품의 여러 징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고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AI가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설령 현재 AI가 거품이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품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자기네들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써보니까 최대 AI로 인해서 20%가량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결정부터 내부 소통까지 모든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년 전만 해도 기술 부서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 펀드에서는 이미 700명 중 460명이 실제로 코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들으니까 귀가 솔깃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딩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이제 AI에 대한 의견들은 살펴보았으니까 국내로 돌아오죠. 외국인들 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패대기를 치다가 오늘 왜 다시 돌아와서 왜 샀느냐?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조정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조정을 안 한 회사도 있어요. 또 조정을 한 번 조정했는데 또 조정해야 될 회사도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조정한 회사 저 밑에 보면 IM 69 써놨다가 97로 30%도 넘게 올렸습니다. 기존 전망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죠. 키움도 83조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83조가 적은 것도 아닌데 100조 썼습니다. 지금 다 올리고 있고 메리츠만 되게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65조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평균치 왼쪽은 다 80조가 넘죠. 자, 오른쪽도 다 70조는 넘어요. 자, 그러면 평균 대충 쳐보면 이제 100조짜리 나오기 시작하고 대략 보면 80조대 초반 정도는 컨센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쵸? 네, 여기서 어떤 애들이 어떻게 더 많이 뽑아내느냐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뭐 800조면은 무슨 뭐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주가 비싸냐 라고 물어보면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600조에서 깨졌으니까 지금 영업이익 880조 나오면은 뭐 영업이익의 뭐 10배가 훨씬 안 되는 거니까 뭐 국내 기준으로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10배에서 11배, 12배는 어떤 회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27년 이내에 꺾일 거냐는 건데, 그 가격을 기록하려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배, 그래서 80조 내고 800조 된다. 응? 그렇게 보면 27년에 꺾일 거면 그 가격 못 주죠. 현재 분위기는 27조에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26년은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 물량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물량을 들고 갈 것이다 라는 톤인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보면. 근데 오늘 저희가 선진장님하고 같이 대담을 했는데요. 3분의 1을 반도체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선장님은 아주 강력하게 26년까지는 실적이 확정적이고 좋다. 그리고 27년까지도 나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26년도 후반기까지도 좋게 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스폰에 나선 나는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배재규 ETF의 아버지 배재규님이 쓰신 이 책 앞에 상반부가 기술주 투자를 왜 해야 하고 ETF로 기술주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왔는지 왜 기술주 투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와 반도체에 대한 관련된 투자 관련 이야기도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아주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으셔도 다 읽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시간 정도 투자하니까 책을 다 읽었어요.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책들이고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술술 넘어갑니다. 외국 사람들 번역글은 조금 중간에 읽다 걸리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쑥쑥쑥쑥 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후반부는 어떻게 ETF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ETF에 대한 내용들 잘 써주셔서 ETF를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이미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들이 지금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현물가 보셨잖아요. 현물가가 미쳤잖아요. 저 현물가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하이닉스 전체의 이익 규모가 마진율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뻔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때려도 될 거예요. 매출 곱하기 한 50% 또는 60% 이 정도가 내년도 영업이익이다 라고 찍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전년도 매출, 올해 매출 이익 증가 폭을 내년까지 한번 쭉 이어 긋고 그 다음에 곱하기 50% 또는 60% 그 사이 어디 하면 내년도 영업이익 그런 것만 해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성장률은 더 커질 것이다. 26년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물가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왔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첫날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두 회사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바이오홀딩스는 CDMO 하는 회사고요. 에피스홀딩스는 일종의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분할 전 122만 1,000원에 거래가 정지되었는데요. 바이오로직스로 분할된 쪽은 178만 9,000원으로 큰 폭 상승했고요. 물론 오늘은 뭐 0.45%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전거래일 되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시가총액 82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61만 1,000원에 상장했다 28% 떨어지면서 43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10조 9천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합산하면은 시가총액이 93조쯤 되는데요. 분할 전 시총은 86조 9천억입니다. 약 87조 원 정도 됐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상장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래도 한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DMO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즉 위탁 생산,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학약에서는 복제약이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의학에서는 그런 복제가 아니라 시밀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 시밀러를 만들어주는 공장이 CDMO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가장 큰 우시앱텍 등의 그런 CDMO 관련된 회사들을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빌겠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